예상상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루 새 11원 넘게 내리면서 1,100원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2,06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오늘 2,050선이 무너지며 8거래일 만에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소폭에 그쳐 변화보다는 국정 안정을 꾀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9년 만에 세계 11위를 회복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역주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일 화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11원 10전 내린 1,092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22일 1,090원 10전을 기록한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최저치입니다. 달러당 1,100원대를 회복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1,090원대로 내려선 것은 투자 심리가 위험자산 쪽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면서 정책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는 또다시 꺾였습니다. 하건영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반등을 시도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다 미국 지표 부진으로 약달러까지 더해지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며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리진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연고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감을 키웠던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40선을 그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달성하고 8거래일 만에 하락입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중 최고치를 달성한 코스피가 오늘 2,050선이 무너지며 약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063.09포인트까지 오르며 올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내 상승분을 대거 내줬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춤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3% 내린 2,047.7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250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5억 원, 12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49% 상승한 것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네이버 등이 오른 반면 한국전력과 현대차, 현대모비스 등은 내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한 주간 전주 대비 1.61%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주 역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맴돌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장의 상승 흐름 속도는 더뎌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자를 지속해온 외국인이 단기간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을 위주로 차익 실현에 나선 데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게 되면은 지수 상승은 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은 그동안 많이 사고 많이 수익을 냈던 업종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싼 주식들을 사고 있거든요. 한편 오늘 코스닥은 전날보다 0.89% 내린 698.8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는 소폭 개각에 그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한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내정했습니다. 또 농林축산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는 정통 관료 출신인 김재수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과 조경규 국무조정실 제2차장을 각각 발탁했습니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 부처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국회의원과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하며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농식품부 1차관과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농정 분야 전문가로 청와대는 김 장관 내정자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 경제의 활력을 키워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 내정자는 국무조정실 2차장과 경제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친 인물입니다. 청와대는 조 내정자가 환경 등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과 조정 능력을 갖춰 각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관련 현안을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4개 부처 차관급 교체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국무조정실 2차장엔 노영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산업부 1차관엔 정만기 청와대 산업통상자원 비서관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박경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농촌진흥청장에는 정황근 청와대 농축산식품 비서관을 선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의 덩치가 9년 만에 다시 세계 11위로 올라섰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우리 경제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나라 경제 순위 상승에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오히려 추락했습니다. 내실 없는 순위 상승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1조 3,779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GDP 순위에서 세계 11위에 오르기는 지난 2006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그러나 내실 측면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지난해의 순위 상승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룬 결과라기보다는 경쟁국의 경제가 위축된 탓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GDP는 2014년보다 2.4%가량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2014년 10위를 차지했던 러시아는 GDP가 35% 급락해 13위로 주저앉았고 12위 호주는 8% 떨어지며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경쟁국보다 감소폭이 적어 순위만 오른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GDP 순위 상승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다른 나라에 비해 선방했다는 것 이상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욱이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 순위는 상승했지만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뒷걸음질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42위에서 지난해 46위로 4계단이나 미끄러졌습니다. 또 나라마다 다른 물가 사정을 반영해 실제 구매력을 측정하는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GNI는 지난해 48위에 그쳐 한 해 만에 6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서울경제TV 정홍규입니다. 정부가 공급과잉업 중에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시행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접수 첫날인 오늘 한화케미칼과 유니드 등 국내 4개 기업이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화케미칼과 유니드의 기활법 적용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하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기활법 적용 대상이 되면 한화케미칼은 유니드에 공장 매각대금 842억 원의 양도차익 법인세 납부를 4년 유예받고 유니드도 공장을 옮길 때 제도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활법은 공급과잉 부문 정상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는 법률로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한화케미칼 등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원샷법 1호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자회사인 홈앤쇼핑이 중소기업 전용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뒤 지분을 청산한 것을 놓고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넘겨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는 건데요. 홈앤쇼핑은 당시 결정을 헐값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청은 홈앤쇼핑이 면세점 지분을 헐값에 청산해 주주에게 피해를 줬다며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줄 것을 중기중앙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홈앤쇼핑 등 중소 중견기업 11곳은 15억 원의 자본금으로 SMEG 듀티프리를 세웠습니다. 컨소시엄 설립 당시 최대 주주는 4억 원을 출자한 홈앤쇼핑이었고 2대 주주는 2억 원을 출자한 하나투어였습니다. 그 지난해 3월과 7월 SMEG 듀티프리는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시내 중소기업 면세점 특허권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이후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 주주 지위를 잃었고 지난해 말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 8만 주를 액면가 5천 원에 매각했습니다. 중기청은 당시 금융투자업계가 중소기업 면세점의 가치를 최대 7천억 원 선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액면가대로 주식을 청산한 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기청 관계자는 SM면세점이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하자마자 중앙회와 홈앤쇼핑 지분을 청산한 뒤 지분 구조와 사명, 소재지 등을 변경하며 하나투어 자회사와 다름없이 만든 점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홈앤쇼핑은 SM 주식을 처분할 당시 SM은 면세점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불확실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당시 홈앤쇼핑의 결정을 헐값 매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홈앤쇼핑이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증자에 참여하려면 215억 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는데 홈앤쇼핑과 면세점 사업의 연계성이나 중소기업 지원 명분이 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강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때 주식형 펀드보다 자금 규모가 커질 정도로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ELS. 그러나 지난해 중국발 글로벌 증시 폭락과 브렉시트 등으로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는데요. 최근 증권가에서는 ELS의 안전장치를 강화한 상품이 잇따라 출시돼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보도 김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ELS가 뭔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ELS는 특정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다고 해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면 연 4%에서 8%의 수익률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가가 100일 때 가입을 했는데 만기까지 주가가 70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약속된 수익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70 아래로 떨어진다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인데요. 만기는 대개 3년이지만 이를 꽉 채우지 않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가입 후 6개월마다 주가를 살펴 80에서 90% 아래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조기에 수익금을 돌려주는 상품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즉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 나지 않는 이상 괜찮은 투자처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한동안 많은 이들의 투자처로 선호되던 ELS가 지난해에는 투자 기피 상품으로 전락하는 등 인기가 시들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중순이었죠. 중국발 금융불안이 몰아닥치면서 홍콩 지수가 반토막이 나자 ELS의 인기도 시들해졌습니다. 실제 홍콩 지수를 기반으로 한 ELS의 손실이 급증하면서 ELS 투자자들의 투심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상반기 홍콩 지수 관련 ELS 상품은 4,233개가 발행이 됐는데 이 중 지금까지 조기 상환된 것은 1,115개에 불과합니다. 금액으로 따져보면 시장에서 끌어들인 자금은 23조 6천억 원, 상환된 금액은 불과 7조 4,400억 원입니다. 나머지 16조 원은 만기 때까지 홍콩 지수가 회복되기만을 기도하며 발이 묶여있는 처지인데 결국 중도 환매가 어렵고 원금 손실에 환매 수수료도 5% 가까이 떼이면서 졸지에 투자 기피 상품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ELS의 옛 인기를 되찾기 위해서 폭락장이 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 이런 안전장치를 강화한 ELS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ELS 상품들의 단점을 보완한 변형 ELS 상품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 리자드형 ELS 상품인데요. 이 ELS의 경우 폭락장에서 원금을 건질 확률을 높인 상품입니다. 동아뱀이 영어로 리자드인데요. 동아뱀이 위기 상황에서 꼬리를 자르듯 하락장에서도 수익의 절반 정도는 포기를 하고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의 리자드형 ELS는 관련 주가지수가 가입했을 때보다 85%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연 6%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는데요. 만약 1년 후 지수가 85% 밑을 오가더라도 마지노선인 55%까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이자의 약 3%의 조기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3년 만기를 조마조마 기다려도 6%의 수익을 장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하락장이니 1년 만에 수익률 3%에 만족하고 나올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외에 신한금융투자의 리자드 스텝다운형 ELS 등 현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도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리자드형 ELS 상품 들어봤는데요. 이것 말고 또 이 안전성을 강화한 ELS 상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이 6개월 안에 이 주가의 80%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원금 보장형으로 이 변형이 되는 ELS 상품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익률이 특정 지수에 좌우되지 않고 여러 지수의 변동폭 평균치에 의해 결정되는 ELS도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홍콩 지수가 30% 떨어져도 코스피 지수가 10%만 떨어졌다면 이 두 지수의 하락폭의 평균인 15%만 떨어졌다고 보고 이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관련 주가지수 중 하나만 폭락해도 꼼짝없이 손실을 봐야 했던 이 위험이 줄어든 셈인데요. 그러나 이 같은 변형 ELS는 안전성이 이전보다 강화된 반면 수익성은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과연 ELS가 과거의 영화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안전장치를 강화한 ELS가 새롭게 출시됐는데요. 과연 옛 인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초 신분 당선 연장 개통으로 상권이 침체됐던 곳이 대형 유통매장 등의 입점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개통에 따라 상권이 이동하며 침체된 지역에선 참고할 만한 소식입니다. 보도의 정창신 기자입니다. 신분당선 2단계 연장 개통으로 분당선 죽전역과 정자역 등 상권이 침체된 곳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죽전 상권은 수원광교와 용인수지 등에서 강남권 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환승지였지만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이곳을 거치지 않고도 강남 이동이 가능해져 활기를 잃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던 이곳이 6개월여 만에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최근 죽전역과 맞닿아 있는 이마트 죽전점엔 아빠들 놀이터를 콘셉트로 한 일렉트로마트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엔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피규어와 RC카, 드론 등 성인 남성들도 좋아할 만한 제품들로 가득합니다.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크린 야구장도 실내에 설치해 방문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빠들은 아이와 함께 체험과 가전제품 쇼핑을 하고 엄마들은 바로 옆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최근 이들 상권 위축 지역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자들을 향한 상품군을 컨셉으로 상업시설이 생기면서 이용자가 늘고요.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한 상가들로 상권이 회복되는 곳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당 정자역 일대 상권도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활성화로 상권이 넘어간 데 이어 신분당선 개통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곳입니다. 값비싼 정자역 카페들은 거의 사라졌지만 최근 이 자리를 대신해 저렴한 맛집 등 식당가가 줄지어 들어서면서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저녁 한산했던 분위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용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탄 인터넷 쇼핑몰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오프라인으로 유통망을 넓히고 있는데요.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에 잠시 문을 연 인터넷 아동복 브랜드 로아인제인. 이 브랜드는 2년 전 아동복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한 데 이어 최근 6차례 백화점에 임시 매장을 열며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출신인 해당 브랜드 대표는
딸에게 입히고 싶은 옷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유아복 제작에 힘써왔습니다. 각종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임시 매장이 열리는 날이면 백화점 아동복 매장은 분주합니다. 지방에서라도 이 브랜드를 보기 위해 찾아올 정도입니다. 주 온라인 고객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분들이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도 와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시작을 블로그나 SNS,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주 방문을 또 해주세요. 이 같은 인기 힘입어 로와인 체인은 지난 7월 중국 키즈 엑스포에 참가하며 중국 수출기를 뚫었습니다. 썸마 그룹과 손잡고 올 가을부터 SNS를 통해 온 오프라인 판매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탄 브랜드들이 유명 백화점에 자리를 잡은 건 비단 로와인 체인뿐만이 아닙니다. 롯데백화점은 2012년 본점 영플라자 리뉴얼 당시 스타일랜다와 조군샵 등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를 처음 입점시킨 후 반응이 좋자 매년 온라인 브랜드와 점포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한 스타일랜다는 지난해 롯데백화점 내 매출 1위에 오르는 등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올해 초 국내 첫 도입한 미니백화점 L큐브에서도 체리코코와 톰앤래빗 등 국내 10대에서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인기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서 고객층을 확보한 브랜드들이 유명 백화점에 속속 입점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 그 이력을 저축은행들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업 대출 이력이 있는 고객은 저축은행 대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부업체 대출 이용 고객의 상당수가 저축은행 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출자 신용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대부업 신용정보가 저축은행에도 제공됩니다. 대부업 대출 이용자의 약 40%가 저축은행 대출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신용정보원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이력, 대출 상품 관련 정보를 모아 신용평가 회사에만 제공할 뿐 금융회사에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보유 중인 대부업 정보를 저축은행과 공유 중이지만 일부에 그쳐 실제 활용도는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들은 대출 희망 고객이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연체율과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대부업체명을 제외한 2015년 3월 이후의 대부 이력 정보와 대출 상품 유형, 용도 등이 공유되면서 저축은행의 고객 신용평가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자중채무자 양산을 사전에 차단해서 저축은행의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와 대부업체의 성실 상환자에 대한 저축은행 대출 취급이 앞으로 좀 더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대부업 고객 신용정보 공유로 대부업체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저축은행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한도와 금리에서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부업 대출을 이용했던 저축은행 대출 희망자도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해왔다면 해당 정보가 공유돼 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이 43조 2천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지분 시가총액은 464조 1,050억 원으로 전체의 30.56%를 차지했습니다. 주식 유형별로는 코스피 내 대형주의 외국인 시총 비중이 38.14%로 지난해 말보다 0.86%포인트 높아졌고 중형주와 소형주 비중은 각각 0.47%포인트, 0.4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 비중이 우량 기업부의 경우 0.59%포인트 증가한 15.08%, 중견 기업부는 0.37%포인트 증가한 4.7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서 외국인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 우량주를 더 많이 사들였다는 의미입니다. 가을 성수기로 접어드는 9월과 10월, 지방에서 전국 가을 분양 물량의 50%에 이르는 5만여 가구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9월에서 10월 지방 분양 시장에서 49,510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역대 최대 물량이 쏟아졌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준이지만 올해 전국 9월에서 10월 전국 분양 물량의 4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340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충남 5,806가구, 경북 5,545가구, 세종 5,576가구 등 경상권과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월별로는 추석이 낀 9월보다 10월에 7천여 가구 더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방광역시의 경우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 단지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올 2분기 4,236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16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광복 71주년 특별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이재현 CJ 회장이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지난 3년간 회사와 CJ인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며 그룹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루 평균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네이버 지도에 국토교통부가 실시간 교통정보와 사고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7세대 골프 1.4 TSI의 불법 개조 의혹과 관련해 토마스 콜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말복입니다. 이 말복까지 지내고 나면 더위가 지나간다던데 막판 찜통 더위가 여전합니다. 이 폭염에 지친 심신 건강식으로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